네, 반갑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 3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은요, 경영의 이론의 어떤 뭡니까? 발전사입니다, 발전사. 그래서 경영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렇죠? 고전학파, 인간 행동학파, 그 다음에 교양, 그 다음에 상황, 그 사이에 시스템도 있고요. 상황 적합적 적합인데 어떻게 보면 이 경영학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발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다 경영학을 좀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합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현대 경영학 이렇게 넘어오겠죠. 자, 경영학이란 해서 경영학의 정의를 한번 내렸습니다.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과학가 있죠. 사회과학에 속한다. 사회과학은 객관성과 응용성이 있다. 객관성, 응용성이 되려면 가설과 검증과 그죠? 된다. 네. 사회과학에 속하면 그 중에서 경영현상 또는 조직현상에 관한 이론이다. 경영현상, 조직현상에 관한 이론으로 원칙, 법칙을 탐구합니다. 이론, 원칙, 법칙을 탐구합니다. 그러면 이론은 뭐고, 법칙은 뭐고, 또 원칙은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론은 두 가지 이상의 관찰을 가능한 사실 또는 사건의 관계성을 설명해주는 원칙이나 여러 원칙의 집합이다. 그런데 또 여기에 나온 원칙은 또 뭐냐? 자연현상이나 사현상에 존재하는 기본적이면서 보편적인 진리다. 그게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또 법칙은 뭐냐?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현상에서 동일한 조건이 반복될 때 변하지 않고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는 원칙의 조합이다. 결국은 이론도 원칙에서 시작됐고 법칙도 원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죠? 네. 결국은 법칙은 반복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세분화 해놨으니까 책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또 시험을 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중점 봐야 될 건 각 학파들의 그죠? 고전학파, 부교재는 전 고전학파 이렇게 또 나온다 하는데 고전학파, 인간행동학파, 계량경영, 시스템 접근, 상황 적합 접근 이렇게 나옵니다. 각 이론을 주장한 인물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인물들이 주장한 내용들하고 연관성 그걸 알아야 그 인물이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 누구냐, 그죠? 이렇게. 다음 고전학파는 누구냐, 인간행동학파는 누구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각각 그 영역별로 인물도 정확하게 알고 그 인물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알고 그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영. 자, 앞서 우리가 조직을 배웠었죠. 조직을 배우면서 조직을 통해서 이 피라밋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조직이 만들어지고 분업화를 통해서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이 피라밋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어떻게든 경영의 이런 발전사 보면 이제 18세기에 뭡니까? 영국에서 이 전기기관의 발명이 어떻게 보면 공장을 가동시키는 어떤 계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죠. 공장이라는 그전에는 농경 사회에 있다가 채집을 하다가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게 공장이 만들면서 농사 짓던 사람이 이제 산업 현장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농사일보다 수익이 괜찮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계속 몰리게 됐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경영이라는 개념은 선사시대 이래 수천 년 전에도 존재했던 걸 추측된다. 왜? 이 피라밋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피라밋이 완성되는 걸 봤을 때 이 조직의 힘이고 조직을 잘 관리하는 경영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런 게 완성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딱 봐도 그렇죠? 한번 보고 싶네요. 직접 가가지고 한번 내 눈으로 한번 이 웅장함을 한번 보고 싶죠. 그렇죠? 빨리 코로나19가 끝나가지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17세기 산업혁명 이전에
주로 정부, 군대, 가톨릭 같은 종교기관에서도 경영 개념이 실천되었다. 모든 게 잘 관리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이론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경영 이론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기업 조직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과학적 접근 방법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인물이 테일러죠, 테일러. 자, 고전적 경영이론. 자, 산업혁명을 영향으로 인하여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인데, 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재개발하고자 노력의 일환으로 발달한 경영 이론이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관리 이론, 고전적 조직 이론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자, 과학적 관리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테일러입니다. 네, 테일러. 그다음에 포드 자동차에서 T형 자동차 만든 포드, 그죠? 그다음에 길브레스 부부 벽돌 쌓는 거, 그죠? 그다음에 칸트 차트 이렇게 업무 진행 상황을 차트 분석해서 만든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에머슨, 에디슨 아닙니다. 에머슨 철학자죠, 심리학자, 철학자 등이 있으며 선 연구 중에 공헌을 했다. 자, 나오는데요. 자, 이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인물도 괜찮네요, 그죠? 자, 작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는 주무구비식 방법을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공장을 유지했는데, 표류 관리에 의한 노동의 비효율성에 이용해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테일러는 노동의 효율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와, 최초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테일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신의 과학적 관리 이론들을 체계화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설정의 표준 생산량을 달성하거나 초과에 달성한 작업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작업자에게는 적은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 그렇죠? 예, 성과급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테일러가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있어서 너무 이게 인간을 기계 취급하기 때문에 찰리 채플린의 그죠? 네, 그 영화가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기계화되는 그런 부분이죠. 테일러가 주장하는 과학적 관리 이론에 보면 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좋네요. 자본가에게는 높은 이윤을, 와우, 투자한 사람에게는 배당을 많이 주고, 그죠? 노동자에게는 고임금을 주고, 예. 자, 그 목표를 인류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예, 취지가 좋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으로 시간 연구, 이 정도의 어떤 제품을 만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아예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공장의 배치도를 어떻게 했을 때 또 어느 만큼의 반경의 어떤 거리감을 어떻게 그 자재를 어떻게 어느 자리에 넣고 공정 자체를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동작 관리 연구를 한 거죠. 모션을. 그래서 채식의 어떤 제품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제조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농장을 제거하거나 작업의 표준화를. 화장실을 가는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 외에는 화장실 가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작업 요소별로 표준화된 작업을 이제 과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준화시켜 과업하게 문서를 남기는 거죠. 당신은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 이에 따라 그 관리론을 과업 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과업 관리라는 부분을 처음도 만든 사람이 테일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 관리의 원칙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업 관리 목표를 높은 임금 주고 낮은 농비 원리다. 그래서 비용을 낮춘다. 그 대신 임금은 높여준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업무 생산에도 보니까 회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비용을 낮춘다. 낮은 농비니까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용을. 하고, 자, 공장 관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과업 관리의 4대 원칙입니다. 1일의 최고 과업 결정. 자,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생산량.
표준화된 제조법인가. 우리가 스탠다드 한다는 거는 헨리 포드가 3에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나오는데 그 하나 일각은 표준화 부분이네요. 공정에 대한 고임금을 지불하고 실패에 대한 손실을 부담을 한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학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자, 뭡니까? 낡은 주묵 구구식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의 과학적 실천을 해야 되겠다. 저렇게 보고요. 종업원의 과학적인 선발. 과학적인 선발. 이때부터 무조건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맞는 역량을 갖춘 그런 사람을 뽑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훈련도 시키겠다.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죠? 예, 대단합니다, 그죠? 모든 작업이 과학의 원리와 일치할 수 있도록 경영자와 작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했다. 그 다음에 경영자와 작업자 간의 균등한 작업의 책임을 분배해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경영자가 할 일, 작업자가 할 일, 그죠? 이렇게 분리시켰다 이 말이죠. 자, 과업의 실시제도. 자, 과업 실시 기구로서 주기구, 보조기구로 나눠가지고 계획 수립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위에 이제 좀 더 고위직 간부에게죠. 생산 과정의 계획을 담당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 뭐 최고 경영자나 이사진이나 사장들이 할 거고, 직능직 직장제도, 직장과 노동의 책임을 분할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자, 그다음에 책임을 닦는 그 업무별 직능식으로 직능 뭐 생산 파트, 뭐 재무 파트, 마케팅 파트, 인사 파트 이런 거죠. 자, 작업의 지식 카드를 만들어 작업을 카드로 이렇게 보면 누구 다음 사람이 그 카드만 보고도 이게 다 통제할 수 있고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피드백 요소가 되겠죠. 통제를 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보조기구 차별적 성과급제도. 자,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이렇게 동기를 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기본급이 있는데 그 기본급의 성과급을 얹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이렇게 동기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의 순서제도, 기업식 기호제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바로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입니다. 이 포드가 또 뭡니까? 경영 포디즘 이래 가지고 자, 저가격 고임금의 원리. 앞서 테일러도 고임금이 나왔었고요. 저가격 나왔었죠. 자, 포디즘이 뭐냐? 이렇게 저가격 고임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포드는 뭡니까? 기업을 사회 공중에 대한 봉사기관을 갖다. 와, 한층 더 나아갑니다. 기업은 내게 아니고 공공의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헨리포드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싼 제품을 구매해야지. 비싼 그 공급업자가 수익을 많이 내려면 가격이 비싸야 되지 않습니까? 마진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무언가도 비쌀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가 비싸서 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격이 비쌀수록 마진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니까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공중에 대한 봉사 기관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적인 어떤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되긴 하지만 그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윤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은 부정하지만 봉사의 결과로서 확립된 이유는 오히려 경영의 존재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동기 넘어서 봉사 동기도 갖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기업의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때 1863년도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투자가와 근로자의 경영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기 금융으로부터 조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널려 있는데 이 사람 뭐 힘들어 나가면 다음 사람 뽑으면 되고 다음 사람 뽑으면 되지 라는 생각보다 한 번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적정 임금을 주면서 일이 힘들더라도 그 고임금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그죠? 예, 직장을 금방 그만두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테일러보다는 좀 더 직원들을 생각하는, 또 주변 상황을 고려를 하는 사회적인 이념이 좀 자리 잡은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드가 T형 자동차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도 자동차가 너무 비싸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몰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었죠. 자동차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위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을 직접 도입했죠. 이동 조립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이 사람을 써가 있었는데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테일러가 있을 때는 적재적소에 사람이 배치가 돼서 또 이동하겠지만, 이 컨베이어 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자기 자리에 서가 있으면 다음 공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걸 반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앞에 공정을 다음 이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포드가 말한 이 시스템의 세 가지 원칙, 3S 정말 중요하죠. 스탠다드, 그죠? 하고 심플리케이션하고 스페셜리제이션. 그러니까 표준화, 단순화, 정말. 표준화, 단순화, 정말. 이게 나중에 이게 요식업에서 뭐가 됩니까? 프랜차이즈가 되잖아요. 프랜차이즈가 단순화, 표준화, 정문화가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최초로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헨리 포드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공정 자체를 표준화, 단순화, 정문화 시키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격화하고, 그죠? 네, 표준화, 정문화, 단순화. 네. 머릿속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과학적 관리 이론의 길브레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죠? 자, 벽돌 쌓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벽돌의 작업 위치, 벽돌 쌓기 위한 표준한 재료, 기술을 제시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동일한 작업도 동작을 줄여주면 피로도가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동작 연구학도 앞서 테일러가 연구했던 것처럼 길브레스도 동작 연구 이런 부분을 신경 썼고요. 그 다음에 칸트입니다. 칸트. 작업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칸트 차트 만들어서 작업 일정 계획, 작업 실적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느 정도 했고 또 다음 또 일정 하는 사람이 이 정도 했구나. 그럼 그걸 딱 보고 여기서 맞추면 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과업 및 상여금 임금제도. 칸트가 과업 및 상여금 임금제도를 만들었네요. 최소의 수준 이하의 생산량을 달성하는 작업자에게는 사전에 정한 고정임금만 주고 또 그 이상 달성하는 작업자에게는 고정임금에 상여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앞서 테일러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칸트의 차트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부교재 상세도 나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에머슨의 공헌입니다. 에머슨은 뭐냐? 과학적 관리에서 조직에 있어서 라인과 스태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조를 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라미드 구조. 이 피라미드 최고 경영자 밑에 이제 자녀들 이렇게 직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쭉 내려오면 부장, 과장, 대리, 그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라인은, 그죠? 라인 경영자, 스텝 경영자, 라인을 도와주는 스텝 경영자 이렇게 해서 조직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영자 있고 그걸 보조해주는, 그죠? 일반적으로 라인 경영자 활동을 지원하는 인자 역할을 하는 이런 조직 구조를 표현을 했다. 조직 라인과 스태프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에머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얼입니다. 페이얼. 자, 페이얼이 또 고전 한파로서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고전적 조직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앙리 페이얼, 린다 어윅, 어윅은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막스 웨버라고도 하고 페버라고 하고 불리는 체스터 바나드라고 버나드라고 하고
전부 다 부르는 사람이 반하다고 불렀다, 돈하다고 불렀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데 초점 두고 현대 조직 이론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페이올이 과학적 관리 이론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과학적 관리는 테일러고 관리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페이올이 자, 앙리 페이올이 페이올은 관리 이론을 페이올리즘이라 했고, 그렇죠? 자, 기업의 활동을 6가지 본질적인 활동으로 나누어서 이 페이올의 관리 이론이 지금의 경영학의 학문이 될 정도로 상당히 그때 당시 잘 짜여진 학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보세요. 기술활동, 산업활동, 재무활동, 보존활동, 회계활동, 관리활동. 자, 뭐 물론 이제 여기 부분이 이름 자체가 구매, 판매 이게 마케팅 쪽이거든요, 맞잖아요. 생산이거든요, 생산. 이게 기술활동이라고 표현하지 생산. 지금 생산, 인사, 마케팅, 재무, 회계, 경영정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당시 자본의 조달, 이 재무부, 그다음 보존, 재산, 종업원의 보호활동. 이게 이제 보존활동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인사 활동 되겠고요, 그죠? 회계 되겠고 관리, 계획관리, 조직관리, 관리활동을 별도로 나눠놨네요, 그죠? 관리활동에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그죠? 관리활동이지 않습니까? 네, 매니지. 자, 하여튼 그 부분이 바로 페이올이 만들었다. 페이올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올이 일반 관리의 원칙을 이렇게 14가지를 이야기했죠. 14가지를 겁니다. 보시면 분업 봐야 된다. 자, 전문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분업. 자, 권한을 줘야 된다. 경영자가 권한이 없으면 진두시 할 수가 없죠.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권한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규율을 지켜야 된다. 규율과 규칙이 없으면 중국시로 막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명령 통일, 명령 일어나 원칙 이런 말이 있었죠. 자, 앞서 뭐였습니까? 테일러라는 말이 있었죠. 개별 종업은 한 사람의 상위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된다. 맞죠? 여러 사람은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휘의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지휘, 어디 방향이잖아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조직과는 지역단은 하나의 계획을 이용하는 한 사람의 경영자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지휘, 리더십 얘기네요. 리더십, 맞죠? 조직 전체 이익이 개인의 이익이 우선된다. 자, 개인의 이익이 우선하다 보면 조직의 어떤 그 상황에서 그냥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조직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경우도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상과 인센티브도 있었고 중간에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보상의 공정성,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권한의 집중, 가능한 권한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이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팀제도 있으니까 밑에도 이제 권한을 인파워먼트 해가지고 하고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계층적 연쇄다. 한마디로 최고 경영자의 층에서 하위 계층까지 계층별로 권한의 연쇄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계층이 깨지면 안 된다. 한마디로 이 서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인정불정 장소 필요한 데서 배치돼야 되고 공정성 있을지 공정 하위에 친절하고 공정해야 된다. 누구한테 친절하고 누구한테는 불친절하면 안 되겠죠. 고용의 안정성, 높은 이직률은 비효율성이다. 맞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인력 계획을 세우고 인사 이동을 빈자리를 채우는 경우에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인사 이동 많이 시키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영업 파트에 있는 사람을 사무직으로 하고 사무직 파트를 영업 파트로 보내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독창성, 종업원의 독창성을 발휘하고 계획을 실행하게 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그다음에 집단의 사기,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집단의 어떤 조직 문화를 공동체 정신을 키워줘서 한마디로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팀워크, 팀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식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언제 페이올에
시대에 나왔다. 그죠?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휘익은 이미 만들어진 과학적 관리 이론과 이론을 페이얼리 및 기타 관리 이론 통합한 것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조직, 통제 기능을 현대적 사고로 발전시킨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아까 누구했습니까? 페이얼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른 이걸 통합을 하는데 중점 두는 사람이 어휘이다. 이게 오늘날의 통합이 뭡니까? 바로 통합, 한마디로 그 융합, 이걸로 발전한 것 같아요. 융합 학문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가 주장했던 게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누구라고? 막스 베버입니다. 관료제. 저 관료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관료적이란 말이 사실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관료제. 좀 뭔가 서열화시키고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좀 집중되고 사람이 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체계화되어 있고 뭐 이런 게 관료제인데 관료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관료적인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들고 지시하고 진두지휘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가 이제 형성된 조직이 바로 군대 아닙니까? 또 그 공무원이고요. 그 공무원은 예를 들면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어느 지역 대통령이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뉴스 봤는데 부산 쪽인 것 같은데 맞죠? 부산 시장인가? 징계를 못 봤어요. 태풍이 와서 사람이 죽었어요.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맞죠? 그러면 골프를 치고 있었던가 회식을 하고 있었던가 하여튼 빨리 복귀를 해야 됩니다. 1시간 내로. 근데 늦게 복귀했죠. 사람 죽은 거고 그래서 징계를 주고 하게 됐는데 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료적인 어떤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체계화시킨 거지 내가 간다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하던 거 마저 해야지 뭐 먹던 밥 마저 먹어야지 뭐 이런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 해서 자본주의라 해서 모든 게 자유분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어떤 규율과 규칙은 지켜지면서 그 속에서 자유가 허락되고 또 이렇게 존속돼야지 아니면 서로가 그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다 풀어주면 결국은 그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몰랐던 게 나을 경우도 있거든요. 친구 관계도 그럴 수 있고 부부 관계도 그럴 수 있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럴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규율과 규칙을 정해주면서 그걸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유지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관계 소통 과정에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넘지 않는 선을 넘지 마라. 네. 선이 있다고 미안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 동료 간의 친화도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소문이 다 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 회식 자리에서 했던 어떤 그 행동이 갑자기 그 다음날 업무 복귀해가지고 또 그것이 회식 장소에서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가 말이 안 되게 쑥대밭이 되겠죠. 사교장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엄연한 회사 내에서는 직장 내에서는 규율과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회식 장소에 가서는 또 그걸 또 좀 내려놔야 분위기가 살지 거기서 또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면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막스 베버의 어떤 이상적인 관료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도 페이어의 분업도 나왔는데 이상적인 분업 직무를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하면 더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그죠? 훈련 개척, 권한 개척 앞서 나왔었죠? 과외 개척 있고 공식적인 채용 자 훈련 통해서 공식적인 채용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 이게 아니고요 공식적인 규칙, 규율, 비개인성하고 어떻게 보면
이 관료제가 앞서 회의열이 주장한 14가지의 어떤 과학이란다. 관리 원칙하고 거의 막 일맥상통하고 그 속에서 몇 개를 빼내온 것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죠? 경력지향성. 자, 그래서 경영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의 소유자라기보다는 직업적인 전문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경영자는 고정 봉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조직 내에서 경력을 쌓아야 된다. 예,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배우의 이상적인 관료. 자, 그 다음에 체스터 바나드인데, 자, 바나드는 권한 수용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뭐라고요? 권한 수용, authority. 자, 하위자는 상위자의 지시의 정당성을 평가한 다음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작업자는 위에 있는 경영자의 말을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그게 정당하고 타당하고 그럴 때 수용하고 성과를 이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시를 따르는 것이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공식적인 조직에서 구성원은 혼자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 공동으로 노력하여 달성한다. 조직의 목표와 조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개인의 목표, 필요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목표를 달성 개인의 목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조직의 목표를 등한시하고 개인의 목표를 더 앞서면 안 되겠죠.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되겠고, 그럼 회사 근무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경영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기는 하였으나 역시 조직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략적인 요소로서 개인적인 역할도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 바나드의 주장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위에서 경영자가 또 관리자가 막 시킨다고 하위자가 작업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공정성, 정당성이 있을 때 그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평가해서 실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개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부분입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지시에 따라라, 무조건 따라라 이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자, 평가입니다. 고전 경영 이론의 평가. 자, 테일러의 조립 라인. 자, 현대 생산 라인, 과학적 관리의 유산이 된다. 상당히 이제 공헌도가 큰 거죠. 과학적 관리, 오늘날의 작업 설계 기여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성, 과학적 관리 이론은 자동화를 하거나 로봇을 이용한 작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현대 경영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테일러 과학적 관리. 그죠?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고전 경영 이론의 한계점이 뭐냐 보면 경험에만 지나치게 의존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검증되지 않는 가정도 물론 많다. 비공식 조직을 고려하지 않았다. 공식 조직에는 들어맞는데 비공식 조직에는 이게 또 기계처럼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인간을 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 너무 이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적인 마음을 못 헤아린 거죠. 과학적 관리로. 특히 고전적 경영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분이 인간 행동, 그죠? 경영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의 일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뒤에 인간 행동 이론 다음에 이제 상황적 이론이 나옵니다. 그 상황적 이론이 바로 사회적인 분위기, 그 어떤 그 상황 분위기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행동학과 앞서 말한 테일러라든지 누가 있습니까? 베이어라든지 길브레스라든지 또 뭡니까? 네, 막스 베버라든지 이런 학과와 다르게 인간 행동학파들은 또 누가 있는가? 메이오, 보선 연구에 메이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오, 경영청이 복지 관심을 두거나 감독자가 특별한 관심을 두면,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위에 상사가 관심을 가져주면 업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복지를 신경 써주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앞서 나오지 않았죠. 물론 이제 성과급을 돈을 많이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보면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는 했으나
그 사람은 돈만 가지고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을 막 막대하고 기계처럼 대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 그 참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 취급을 해달라.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당신은 경영자라 해가지고 나보다 돈 더 많이 벌지 않느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이렇게 제한된 시간 내에 또 이렇게 가둬놓고 일을 시키는 만큼 또 그에 따른 복지를 좀 다오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어의 두 집단 간의 생산성 차이 연구 결과 합해적 자극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봤더니 그 돈을 주는 건 한계가 있더라. 처음에는 좀 한계가 좀 많이 주면 좋아하겠죠, 그죠? 자격자의 실력에 또 무뚝뚝 막 계속 돈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있으니까. 자격자는 실험에 참가자로서 선발되었다는 이유로 집단의 긍지를 갖게 되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성과를 증가시키는 동기도 되었다. 지금 실험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성과가 잘 나온 걸로 하자. 이것도 역시 종교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호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론한 것이 인간관계 운동이다. 앞서 고전적인 이론에서 학파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았었죠. 자, 인간의 행동, 자, 인간관계 이론. 자, 작업자는 작업장에서 사회적 조건, 사람들하고 조직 내에서 같이 일을 업무를 하니까 감정이나 대인관계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그죠? 맥락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조직 문화가 안 좋다든지 사람들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업무 생산성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업자에 대한 경영자가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작업자는 만족하며 작업 성과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더라. 그래서 사람을 좀 더 인간적으로 대해라. 오손 실험에서. 그 다음에 메슬로우입니다. 메슬로우는 알죠? 욕구 단계, 그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또 뭡니까?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욕구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운동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욕구니까 생리적 욕구 다음에 안전 욕구 다음에 사회적 욕구가 있다.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홀로 있는 걸 참 좋아한다.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그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혼자서 취업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홀로서 일을 혼자 하면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학교 생활이 진행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중에 나와서 사회생활 할 때는 조직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생활 습관을 못 바꾸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누구하고 말도 안 걸고 하다 보면 회사 구조조정에 1순위로 제일 먼저 잘린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절대 사람은 혼자서 뭔가를 다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아는 것도 물으라고 했어요. 일부러 친해지기 위해서. 그죠? 귀찮게 할 정도는 아니면 아는 것도 물어가면서 상사의 위신도 좀 세워주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욕구 단계를 보면, 자, 여러분 이 메슬로우 욕구 단계가 저차원과 고차원으로 나뉘는 거 아세요? 저차원 욕구와 고차원 욕구. 자, 보세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까지는 저차원이에요. 그 위에 자존의 욕구, 이게 바로 존경받는 욕구거든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인데 왜 여기까지가 저차원이 왜 여기까지 고차원인가 궁금하죠? 왜 궁금하냐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타인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중감 욕구나 존경받거나 이 자아실현 욕구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이 온다, 잠을 자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쉬어요. 다 개인적인 만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일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 제품으로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타인의 어떤 공헌을 한 거기 때문에 고차원 욕구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술집에 가서 술을 한잔한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은 뭐 사우나를 간다. 이건 전부 다 저차원의 욕구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근데 고차원의 욕구가 되려면 내가 자신, 내가 이룬 어떤 성과나 꿈으로 주변 사람들을 편익을 제공하는 거예요. 편익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그 공헌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지대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고차원의 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얻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연을 한다면 저는 고차원의 욕구를 얻는 것이고, 그냥 내가 좋아서 게임하고, 게임은 저는 안 하지만 뭐 술을 먹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저는 만화책 안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잡지책을 보고 이렇게 한다면, 좋아하는 책만 보고 소설책을 본다면, 뭐 판타지 소설을 본다면 그건 저차원이라는 거예요. 저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고차원의 욕구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다 가야 더 행복한 인물이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메슬로 욕구 단계 2, 자아 실현 욕구 단계 위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기 초월 욕구. 자기 초월 욕구가 뭔지 아세요? 자기 초월 욕구는 내가 이룬 꿈으로, 내가 이루어낸 성과로 타인들에게 나누고 사랑을 주고 헌신하고 기여하는 걸 의미해요. 그 단계까지 가야 진짜 행복한 사람, 고차원의 욕구를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업을 비유해라.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1, 2차밖에 안 된다. 3차 산업이다.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산업혁명까지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아 실현 욕구 위에가 바로 마음이거든요. 사람 마음을 다루는, 그죠? 하트력이, 그죠? 여기에 소속되고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리면 존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3차 혁명이고, 여기는 1, 2차, 정말 1, 2차 말 그대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뭔가 필요한 생필품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 산업이니까 1, 2차 산업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 맥그리거의 공헌입니다. 맥그리거 뭐라 하냐면 X 이론과 Y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X 이론은 뭐고 Y 이론은 뭐냐? 인간은 원래 좀 게으르고 좀 불성실하고, 그죠?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존재다. 지시를 내려야 일을 하고 뭔가 할 상황이 벼랑 끝에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일을 미룬다. 이런 어떤 주의가 X이론이에요. 근데 Y이론은 뭐냐? 아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타고난 끼와 재능이 있고 일을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충분히 조금만 칭찬하고 동기부여시키면 일을 알아서 한다. 지시 내리지 않아도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주장이 Y이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성품과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X이론입니까? Y이론입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은 X이론도 가지고 있고 Y이론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지만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X이론을 통해서 가느냐 아니면 Y이론을 통해서 가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겠다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내가 뭐 6시 반이나 7시 일어나겠습니까? 더 늦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어나면 나한테 더 이득이 되고 일어나면 나가 하루 24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그 일어나에 더 그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효율적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의 가정 중 X이론보다 Y이론에 더 적절한 관리 철학이 있다. 당연합니다. 조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Y이론의 관점에서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드러났어. 맥그리거입니다. 맥그리거. 사람은 X이론보다는 Y이론에 가깝기 때문에 Y이론 형태로 사람을 관리하고 경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없어서 부교재도 있나요? 나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조직에 무관심하고 책임을 해봐하고 싶어하고 강제로 통제를 필요로 하고
선천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비자발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급자를 관리할 때는 좀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X형이고 아니다. 사람은 심심하면 일하기 좋아하고 자기 관리 중심이고 관리 잘하고 책임감 강하고 자아실현 욕구가 있고 창조적 인간이고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지시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맥그리그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운동을 아이지리스가 누구하고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엘빈 토플러하고 좀 닮았죠, 그죠? 자, 자급자의 동기부여와 만족을 관여하여 고전학파가 기본적인 가정과 호손 연구를 접목했습니다. 자, 호손 연구를 접목했다. 자, 호손 연구가 뭐였습니까? 조명의 밝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랬을 때 작업량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경영자가 작업자를 지나치게 통제하면 작업자로 하여금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경영자가 작업자를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고 통제하지 마라.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더라. 오히려 나중에는 시키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더라 이런 거죠. 작업자는 작업에 대하여 좌절감, 불만족을 느끼며 조직의 목표의 달성에 장애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통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조직은 개인을 마치 미성숙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 그래서 통제를 지나치게 하지 마라. 사람을 미성숙한 사람으로 해서 오히려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 이 주장하는 사람이 크리스 아이조리우스입니다. 아이조리우스 이 사람이에요. 엘빈 토플러 닮은 사람. 자, 그 다음에 인간 행동 학파, 그 다음에 자 전체 평가입니다. 인간 행동 앞에 고전 학파 다음에 인간 행동 학파에 대한 평가입니다. 개인의 사회적인 욕구, 집단 과정, 상위자와 하위자 간의 관계. 자, 관계를 중요시한 게 인간 행동 학파지 않습니까? 비출 수 있다. 그래서 작업자의 개인적인 기술만을 강조한 고전 학파의 한계를 극복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이 동기도 들어가야 된다. 인간의 동기부여 성격에 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좀 기여는 했다. 개인의 심지어 사회적 차원은 조직의 성과의 일부밖에 설명을 못했다. 자,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경영활동은 여러 고려 요인 중 일부에 속하는 차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간 행동 학파에서 이렇게 사람의 심리적인 사회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 토론을 했지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성과에 많은 영향을 지나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서 기계처럼 다루어서는 뭐 인센티브 돈만 많이 주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다. 복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량, 경영, 계량이 뭘까?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수치화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예전 같으면 중국구식으로 대충 했다면 그걸 어떻게든 수치화시켜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군의 군수 물자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작전 연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출연했는데 2차 대전 때부터 이게 시작되고 우리가 이제 수학 분석하는 것도 2차 대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경영과학 그래서 OR 아까 한 대로 이건 이제 작전 연구도 할 수도 있고 운영 계획이다 이 표현을 씁니다. OR을 경영 문제를 수학적 모델로 통하여 분석하고 해를 구하면서 그래서 관리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 어떤 시스템, 과정, 관계성을 단순화시켜 수학적 공식을 표현한 게 경영, 계량 경영 이론이다. 경영 문제 관련된 변수의 추출, 변수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최적에 도출한 변수값으로 결정해서 통계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적 모형이 나왔네요. 쉽게 3 그죠? x의 비용 2 플러스 2 y 비용 z 비용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제품의 z를 만드는데 단위가 1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일에 x 단위의 비용이 100원이고 y의 비용이 200원이면 결국은 곱하기 3 해서 곱하기 4 해서 결국은 700원이 된다.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이
경영, 계량, 경영 이론이다. 보는 겁니다. 뭔가 뭐든지 수치화해서 하는 거죠. 손익분기점을 미리 알아보는 거, 테이블당 단가를 알아보고, 그죠? 또 이런 걸 다 이제 통계 처리해 보는 거, 미리 손익분기점도 알아보는 거, 이게 다 계량 경영학이죠. 자, 그래서 경영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실제 수학적 모델을 적용하고 문제 해석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조직의 계획 동대의 활동을 하고 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죠. 수학적 통계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수학적 모델 자체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가정이라는 제한점도 있다. 모든 게 수치화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이론입니다. 시스템 이론. 자, 시스템 이론은 뭡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 가게, 기업이 이렇게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자, 경영 이론은 시스템적 접근 방법으로, 자, 루드비히 폰 베르탈란 P가 제창한 일반 시스템 이론과 그죠? 근원에 맞췄는데, 일반 시스템 이론 주요 전제는 어떤 실체 활동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모든 시스템이 다 이렇게 접목되어서 이렇게 딱 연결되어서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딱 내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시너지를 효과를 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성과를 낸 거지.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업의 유일한 박사님이 뭐랬습니까? CEO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종업원도 있고 이해관계자, 정부 기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스템화 속에서 이 성과로 이어져서 내가 지금 수익을 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익을 낸 거는 다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게 배분되어야 된다. 잠시 내가 맡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스템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성과를 내는 것 자체는 결국 하나의 성과가 연결된 성과가 낸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업종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이론은 전체 실체 활동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구성인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해서 결합된 것이 뭐다?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여러 구성인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된 것이지. 그죠? 예. 그래서 시스템의 속성은 목표성, 구조성, 기능성 했는데 어떤 목표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되어 있고 상호관계 맞죠? 결합되어 있는 실체다. 결합되어 있지 따로따로 놀지는 않는다. 그럼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다. 그래서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사장이 기업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시스템이 잘 가동되게 되어 있으면 업무 성과로 이어지겠지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공을 들였지만 결국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시스템 다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시스템은 크게 개방 시스템, 폐쇄 시스템 잘 말대로 상호작용하는 건 개방 시스템, 상호작용 없이 매몰수로 가는 게 폐쇄 시스템. 폐쇄 시스템은 엔트로피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엔트로피. 자, 하위 시스템 어떤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전체 시스템을 받쳐주는 그죠?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이거죠. 하위 시스템, 이걸 중간 결정, 제후 경영청. 이해됐죠? 네, 시스템. 시스템의 경영 이론은 결국 시너지다. 혼자 힘은 약하지만 힘을 합쳤더니 결국 더 많은 업무 생산성이 있더라. 아니다. 링겔만일까. 오히려 힘을 합쳐 같이 했더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일을 또 안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링겔만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줄을 당길 때, 줄 당기 하지 않습니까? 힘을 쓰는 사람도 힘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힘을 같이 써야 줄이 당겨지는데,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나태해지는 링겔만 효과도 있다. 이런 것도 이론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주요 개념이네요. 시스템은 무슨 시너지 경계해가지고 우리가 주요 개념이 흐름 있고 피드백 이렇게 표현해놨네요. 이게 딱 맞아요. 투입 대비 변환 산출 그 주변의 환경이 이제 상황적 요인이 여기 이 모든 것이 다 조합해서 조직이 돌아가고 조직이 기업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뭡니까?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겁니다. 잘 가동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황은 뭡니까? 한마디로 컨티전시 이 주변의 여건이라는 거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 활동을 하는데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인적, 물적 뭐 다 한다 자원을 다 투입한들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죠. 경제가 조직 활동의 조직 성격은 내적, 외적인 부분입니다. 조직 성격에 미치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다.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게 경영의 이론이라고 딱 정리를 해놨지만 그 경영 이론이 어떤 상황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X이면 Y이다라는 상황에 ZS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펼쳐진다. X, Y 간의 관계를 결정한 Z를 상황 변수라고 하면 상황 변수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상황적 적화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단순히 X가 Y 되고 이렇게 되면 맞지만 X가 Y가 되지 않고 이 상황에 따라 X가 그래서 Y가 아닌 다른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내더라. 그 상황을 이야기한 부분을 한 몇 가지 변수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책이 넘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업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부하가 지금 상황이 안 좋거나 또 외부의 여건이 안 좋거나 조직 분위 문화가 지금 잘못 형성되어 있거나 업무가 지금 상당히 좀 특성적으로 좀 어려운 업무가 있거나 그런 경우 업무 생산성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결국은 기업의 성과를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통합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자 고전적 관리론, 그 다음에 인간 행동 관리론, 그 다음에 계량 경영, 그 다음에 시스템, 상황적, 그 다음에 현대 경영학을 넘어오면서 효과적인 경영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부교재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교재까지 하면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부교재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부교재는 빼고 여기까지 하고 부교재는 이장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강의 내용이 너무 많으면 집중을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강의, 3장 강의 수강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이 3장 오늘 배웠던 걸 또 부교재를 내용을 또 되짚어 보면 반복되기 때문에 훨씬 더 머릿속에 더 쏙쏙 기억에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3장에 뒷받침되는 우리 부교재 2장을 하고 또 다음 4장을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